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역시나 늘 그렇듯 매 분기마다 삼성전자의 실적은 시장의 방향성을 가를 것이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업황의 자신감을 그대로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고점인가 피크 아웃인가 이런 게 이제 줄다리기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장의 눈높이가 자꾸만 높아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이익 봤을 때 이제 1분기입니다. 35조에서 무려 43조 원까지 그러니까 밴드 상향되는 흐름들 자꾸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워낙 고객사들이 긴급 주문하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바 디램과 낸드 그쪽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환율의 상승도 환차익 효과를 거두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스마트폰, PC 이런 기업들은 원가 부담에 좀 쩔쩔매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공급사들의 펀더멘털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게 중론인 듯합니다. 실적 발표 전후에서 시장 변동성이 확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이 모두 맞는다면 긍정적인 매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매수세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름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되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삼성전자 주가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라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 리포트를 내놨는데 1분기 실적 눈높이 지속적으로 상향하고 있고 하나증권에서는 한 2번 정도 이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지속적으로 조금 더 눈높이는 올라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3월 또한 보니까 메모리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는데 38조 이게 이제 하나증권의 예상치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웃돌게 그러니까 위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역시 2분기 역시 메모리가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예상을 하더라고요. 2월 사실 이제 신고가 갔었고 3월에 갑자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리스크가 확 터지면서 주가가 고꾸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던 게 구글의 AI 압축 기술인 터보컨트 이슈가 있었고 디램 현물가 이런 부분이 상승 둔화된다. 그래서 이거 피크아웃이 아니야? 이렇게 우려감이 있었죠. 디램 현물가 상승 둔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 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렇게 거래하는 걸 B2C라고 하는데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제품 가격에 부담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이 떨어졌고 가격적으로 해서 좀 리스크가 있었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딜의 현물가 이런 부분에서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PC 출하 감소량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은 상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가 반등의 기회를 노릴 수 있는 바라고 얘기를 했고 업황 실적 괜찮고 그리고 펀더멘털 견조하니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럴 때 튀어오를 것이다라는 가능성. 오늘 삼성전자가 19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앞으로 내일 실적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언급해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요. 소부장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역시나 소부장단에서도 매수 기회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평택, 삼성전자, 피포, 그리고 SK 하이닉스, 청주공장 이런 부분에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고 있는 바 상반기 실적이 자꾸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미세하고 정교한 기술 혁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낸드도 고층으로 쭉 쌓는 흐름들, 정교한 기술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규모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바 투자 규모가 이렇게 앞단에서 좋아지면 소부장 섹터들도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소부장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고 특히나 좀 이쪽에서도 가려본다면 전공정 장비 쪽 이쪽에 대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KB증권에서 삼전 그리고 SK 하이닉스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3반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100조 그리고 하반기는 200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분기 이후에도 이런 좋은 흐름들은 이어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고객사들 되겠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물량을 확보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렇다 보니
보니까 메모리 공급 이런 부분에서는 경쟁이 아주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올리면 올려도 고객들이 사주는 그런 탄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고객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선수금을 지급하더라도 장기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굳다라는 부분이고요. 더해서 오늘 아침에 신한증권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50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영업이익 연간으로 200조 원 이상 날 것이다. 201조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떠한 증권사가 154만 원 목표 주가 이제 유지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자꾸만 이란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큰 문제 없다고 하면서 외국계 증권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권사 통틀어서 목표 주가 상단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아침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전에 나타난다는 거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분석 결과일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에서도 앞으로도 초점을 맞추시면서 삼전 닉스를 보시는 그런 방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증권사의 흐름들, 반도체에 쏠리는 시선들 우선 점검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0시 6분 지나고 있는데 잠시 시황 보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하나 분명히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글로벌 각국 역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아침에 절실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재생에너지 그리고 ESS, ETF, 미국 상장 이런 부분까지도 언급했는데요. 관련 종목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쪽이 여전히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약 30% 되고 그 다음이 석탄 28%, 천연가스가 23%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운송이 그리고 보관이 가능한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치우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화석 연료 이런 부분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고 석탄으로 돌아가자 혹은 LNG 터미널 더 늘리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더라도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원전과 재생에너지 섹터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지속적으로 원전, 재생에너지 섹터 이런 부분을 많이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식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화석 연료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80%로 예전에 그랬는데 이게 사실 20년대 중반 이후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좀 완만하게 뭐랄까요? 30년 이렇게 오르다가 30년 정점을 찍은 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역시나 화석연료 조금 더 집중해 볼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럼 앞으로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지금 현재까지도 에너지 구조상 보면은 10% 중반인데요. 이게 40년도에 25%로 튀고 그리고 50년도에 30%로 튀고 그러니까 현재 에너지 구조와 완전 달라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맞바꾼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AI 성장되면서 전력 수요는 엄청 늘어나는데 그 수요와 맞물려서도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섹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호르무즈 여러 가지 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극심하게 시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호르무즈가 이제 막히고 봉쇄에 대한 두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걸 우회해서 가는 방법을 고려를 하는데 극히 또 제한적입니다. 사우디와 UAE 정도입니다. 그래서 걸프 산유국 같은 경우에는 우회해서 어떻게 수출을 전략적으로 본격화할지 그런 분도 고민이다. 이렇게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현상을 겪고 관세 전쟁도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자원과 에너지 안보가 최우선이다라는 걸 글로벌 각국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바 앞으로 공급망 다변화는 시대적인 흐름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공급 이런 부분에서 공급망이 흔들리면 어쨌든 안보 위기에 닥치니까 다변화시켜야 되고 리쇼어링 돌아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우방국 블록화 이렇게 각
각자 도생 이런 흐름에서 에너지 전력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일단 가장 근접한 답을 제시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B증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감은 있잖아요. 아직 뭐 이번 주 굉장히 또 중요한 고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업종을 매수해야 되는지 그걸 좀 전략적으로 살펴봤고 두 가지 근거에 따라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 관점입니다. 지금 4월 중순 이게 이제 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란 사태에서는 그 이전에 시장이 변동성을 겪으면서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행정부에서도 의회의 동의 없이 60일에서 그리고 최대 90일까지 이렇게 시간을 벌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걸 대입해 보면 4월 중순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까이는 또 5월에 미중 정상회담도 봐야 됩니다. 14일 1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중국 협상 카드로 어떻게 쓸런지 이런 부분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 원유 40%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을 터 이런 부분으로 이벤트 시점에 대한 관점으로 4월 중순이 정점일 가능성 이걸 언급해 놨습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부분입니다. 밸류에이션에서 보면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저평가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PER 1배 이하인 업종을 선별적으로 접근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단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20% 이상 급감했을 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상대적으로 PER 1 이하의 업종들 봐라라고 전제 조건을 일단 제시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틸리티, 반도체, 호텔, 레저 서비스, 화장품, 필수 소비재 언급을 했습니다. 유틸리티는 유가 피크 이후에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반도체는 기존 주도주였습니다. 이게 이제 회복되는 시점에 있고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유류 굉장히 비싸잖아요. 항공료 요즘에 뭐 취소가 돼서 난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할증료 진정이 기대가 되면서 중일 관계 이런 부분도 반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도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최근 간간히 좀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부터 여름 계절적인 성수기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색조 화장 수요가 좀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에서는 매크로 동력 이런 부분이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PER 1배 미만의 업종 그리고 종목들 이 안에 힌트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러한 종목을 자주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K방산을 언급했는데요. 일단 탑픽부터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이렇게 두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가 183만 원으로 제시를 했네요. 풍산, 특히 이제 탄약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 추진하는 상황에서 기존 지상 방산과 시너지를 낼 가능성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탄약용 그리고 그 포탄에 쓰이는 핵심 장치 이런 부분으로 대해서 지금 매출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K방산의 수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면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더 많이 떨어진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저평가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이라크 향, 이라크 빨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 분쟁이 지속되다면 K방산에 대한 매력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방산 장비 이런 부분도 더 수급 불균형이 있으면 우리나라 것이 납기도 빠르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질도 잘 만들어내고 미국 그런 무기 대비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많아서 긍정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언급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은 인도가 좀 지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 2022년에 주문한 패트리엇이 있는
있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가 지연되고 있고 계약 취소를 할 건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 그 방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 자국 방어를 위해서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미국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데 미국이 왜 유럽을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나토 탈퇴하고 싶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과 배제하고 우리나라 방산 무기가 훨씬 더 좋은 흐름들이 있으니까 가격이나 납기나 여러 가지 질적에서 더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방산 기업에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서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목받는 이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목표가 이런 부분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DB증권에서 네이버랑 카카오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는데 둘 종목 다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30만 원으로 떨어뜨렸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매수는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하면서 매수는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AI 생존 전략으로 커머스 쪽에서도 돈을 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이익률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 영업이익률이 쪼그라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GPU 구매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연간 1조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DB증권에서는 언급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AI의 사업적인 비용은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 한번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커머스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작년 12월부터 이제 쿠팡을 탈퇴하자 이런 부분으로 좀 반사 이익을 얻었는데 이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쥐고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이쪽에 비용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용,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죠. 근데 네이버 멤버십 무료 배송이나 반품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AI 커머스로 집중하는 바 투자 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시장이 전망치 이런 부분 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커머스는 괜찮거든요. 커머스 이런 부분은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역시나 마케팅 비용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쓰면서 이런 부분을 좀 누르지 않을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카카오 역시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69,000원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카카오는 머니코드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좀 지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수익화 모델에 대해서 언제쯤 소비자들한테 보여줄 거니 이러한 느낌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광고 커머스는 일단 긍정적. 그런데 문제는 컨텐츠 자회사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임즈, 피코마, 엔터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부진하다라고 하고요. 카톡은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AI 에이전트 시대에 이런 부분으로 수익화를 보여줘야지 주가를 올릴 동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챗 GPT4 카카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무신사, 올리브영, 현대백화점, 협력사 조금 더 추가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추천해 준다고 합니다. 알맞게 이런 흐름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협력사가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이제 카카오 출지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고객사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카나나 인카톡 같은 경우에도 에어비앤비와 좀 연계하는 흐름들, 글로벌 고객사들 조금 더 다각화될 수 있을지 보시고요. AI 수익화 여전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은 없고 비용은 많이 쓰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떨어뜨린다. 네이버, 카카오 동시에 이런 흐름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습니다. 네, 다올투자증권 한국콜마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 관련주 앞서서 PER 1배 미만의 그런 기업들, 저평가된 기업들 좀 봐야 되는 구조적인 흐름들 언급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도 그런 업종 안에서 종목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화장품주 좀 종종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국콜마 콜이라고 하면서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분석했고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국내 증권사 목표 주가 밴드에서는 최
배 상단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 이제 내일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면 또 1분기 실적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실적단 잘 보셔야 되는데 컨센 시장 전망치보다 좀 높여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초 화장품 수출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고 원래 이제 스킨케어 ODM 그런 최대 수혜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한국 법인 이런 쪽에서 장사를 잘 해서 견조한 그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선케어 집중 더워지잖아요. 더워지는데 그러므로 이제 선케어 시즌 돌입하면서 전 분기 이 얘기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글로벌 그런 비중으로 봤을 때 매출이 잘 되고 있고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찍혀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더 긍정적인 승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디 브랜드 성장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OEM 업체 대비해서 이게 판가의 전가가 가능한 OEM 업체에 비해서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원료비 부담에 대한 그런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리스키는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 12만 원 상향한 데는 어쨌든 긍정적인 계절적인 수요나 그리고 실적에서 보여주는 게 있는 바 앞으로 한국 콜마가 콜이라는 데에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기업이 잘 벌 수 있을까 굉장히 희망 섞인 그런 데이터를 오늘 보고야 말았습니다. 최대 규모로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1분기 매출이 133조, 영업이익이 57조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되면 글로벌 4위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첫 번째는 애플이 있었습니다. 70조 넘었죠. 두 번째는 아람코가 있었습니다. 한 61조 원대 나왔을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그때 영업이익이 57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제 삼성전자가 글로벌 4위 타이틀을 매달면서 4위 기록을 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이게 4분기가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넘어선 거고 그때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고 사실 30조만 해도 퀀텀 점프였는데 메리츠증권에서 최근에 한 53조까지 벌 것이다 이렇게 냈고 그게 가장 맞아떨어진 근사치였죠. 결국 오늘 57조 2천억 원 영업 실적을 냈다 이런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이 43조가 조금 넘었는데 영업이익 한 분기 만에 1분기 만에 57조를 넘어서니까 굉장히 1분기 만에 잘한 성적표였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도체 최대 호황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58조 9천억 원을 해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기 만에 거의 2018년 반도체 초호황이 있었을 때 전체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으로 실적 데이터를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반도체가 이끌었을 것으로 누구나 다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벌어들인 삼성전자는 이제 종합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50조 원 정도 상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잠정 실적 발표됐지만 세부적인 데이터는 발표되지 않았고 이건 곧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와중에 지속적으로 이란 전쟁통에도 수많은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목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실적 데이터가 그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비쌌기 때문이죠. 범용 디램이나 낸드가 전분기 대비해서만 봐도 90% 이상 인상이 됐을 가능성, 인상되면서 그게 실적으로 불이 붙었을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업부 분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측치는 이 정도 됩니다. 일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법합니다. 여기 완제품 세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영업이
저번에는 4조 원대였거든요. 이제 절반으로 깎여서 한 2조 원대로 축소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 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봤을 때 적자가 지속되거나 소폭 흑자로 전환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1조 하만 전장 부분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 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니 해도 이쪽이 부진하더라도 소폭 뭐 돈을 벌었을지라도 굉장히 오늘 잘 나온 이유는 메모리 초호황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국내 증권사도 베팅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KB증권에서 삼성전자를 분석했고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상향했는데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삼성전자 30만 원 넘을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고 KB증권은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만 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 밴드 최상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분석했지만 가장 공격적으로 높게 잡은 그런 부분이 KB증권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올해 이제 디램가가 1년 사이에 250% 그리고 내년은 187%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메모리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는 그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327조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이게 KB증권 자체적으로도 기존 대비해서 거의 50% 가깝게 올려 잡은 거고요. 1년 사이에 327조라는 돈은요. 1년 사이에 8배 증가한 그런 수치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벌겠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반기에 더 벌 것으로 보여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에 11배 증가한 그런 수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127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200조 되겠다. 그래서 요거 더하면 327조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겠다. 요게 이제 수치로 제시한 부분이었고요. 이렇게 따지면 제목에도 써놨지만 월 평균으로 했을 때는 27조 원을 벌어들이는 건데 이게 월입니다. 월 27조 원 버는 거고 일 평균 하루는 오늘도 지나면 이제 9천억 원을 벌게 된다.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익 창출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 그리고 한국 경제에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모리 영업이익만 해도 311조 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1년 사이에 10배 성장한 그런 규모가 되겠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좀 쪼개서 디램과 낸드가 성장, 동력으로 아주 확실한 그리고 우군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디램이 242조 원입니다. 1년 사이에 8배 증가. 낸드 같은 경우에는요. 34배나 올라간 흐름들 나타납니다. 그래서 75조 원. 사실 디램 대비해서 증가율로 봤을 때 낸드를 더 보셔야 됩니다라고도 많이 언급드렸는데 그게 수치상으로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추정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은 488조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 세계 1위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글로벌 4위를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488조 정말 벌게 된다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TSMC의 영업이익과 시총을 비교해 보면 또 의미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을 했거든요. 일단 엔비디아가 357조 영업이익, 삼성전자 327조 원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딱 30조 원 차이가 납니다. 요거 비교 분석해 봤을 때 엔비디아 시총이 6,487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200조 안 되나요? 1,200조, 여기 KB증권에서 1,248조 원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2,206조 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나 잘 버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대비해서 한 30조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엔비디아 시총 대비해서는 19%, TSMC에 비해서는 57% 수준이라서 확실한 저평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KB증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올린 이유, 여기서도 비교 분석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장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염승환 LS증권 이사 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시장 기대치보다도 잘 나온 데다가 최근에 50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뛰어넘을 정도로 이제 너무나 좋은 실적이 나왔고 아마 D램에서만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메모리 쪽에서만 아마 50조 이상의 좀 이익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동안은 사실 이게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가 매주 좀 올라갔는데 이게 좀 비현실적이었죠. 이렇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가? 그게 좀 믿기지 않은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숫자가 아침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반도체에 대한 시각 자체가 자꾸 이제 피크아웃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이런 제시된 숫자들이 좀 꿈 같았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로 좀 오늘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이번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사에서도 전망치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올해는 300조 원, 내년에는 480조 원까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 향후 전망도 좋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1분기가 가장 좋고 점점 꺾인다면 피크한 얘기가 나올 텐데 사실 지금 반도체는 계절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분기 대비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데 2분기, 3분기 또 4분기 메리츠증권에서는 4분기에 영업이익을 무려 104조로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올해 연중 내내 좋은 실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피크아웃으로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오늘 지금 삼성전자 보니까 조금 이제 윗골이 달면서 좀 빠지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삼성전자가 보통 실적 좋을 때 항상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내일 이제 우리나라 시간 오전 9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발전소 폭파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쟁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실적은 너무 좋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이제 위에서 눌러주고는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익 추정치가 자꾸 올라가고 이번 1분기가 이게 시작이거든요. 피크아웃이 아니라 이제 아마 영업이익 50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오히려 좀 이렇게 밀린다면 오히려 또 저는 한번 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로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생각만큼 주가는 안 가서 아쉬운 분들은 혹시나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됩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30만 원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30만 원 정말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30만 원 가도 비싼 건 아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120 그러니까 이 우선주까지 합치면 시가총액이 한 1,250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엔비디아랑도 지금 이제 이익 차이가 많지 않은데 시가총액은 훨씬 좀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200조 원에 있는 시가총액이 충분히 저는 더 우상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30만 원도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너무 좀 과한 거 아니었나 라고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50%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실적 가지고 저는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좀 생겼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실적도 더 좋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실 거 뭐냐면은 30만 원 꼭 간다 안 간다 이거보다도 그동안 삼성전자가 5만 원부터 출발을 해서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잘 검증을 해보세요.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그냥 오른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AI 사이클 타고 반도체 가격 오르고 그다음에 숫자들을 한 번씩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랐고 지난 3분기, 4분기, 이번 1분기까지 실적 발표 보시면은 좋은 날 어쨌든 좀 밀립니다. 밀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결국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올해 4분기까지는 실적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삼성전자 대하시면 좋겠고 너무 저는 30만 원이냐 또 35만 원이냐 이런 목표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길게 좀 이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가져가시고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거죠. 혹시 이제 빅테크들이 지금 AI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핵심은 이들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사이클이 끝나버리면 사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주가가 좀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국의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계속 이어지는지 요거는 계속 검증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전과 반전의 드라마 삼성전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신다시피 30만 원 선까지 잘 가는 과정에서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 관전 포인트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왔고요.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왜 지금 반도체가 투자의 적기인가 이런 내용으로 분석 보고서를 내놨더라고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꼭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장의 시선을 잘 보셔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쟁 끝난 이후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전에 유가나 금리나 실적을 가격에 이미 반영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금융시장은 정점을 통과하는 국면에 있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이미 반영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군 추가 투입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지금 데드라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 시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확전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어쨌든 소강 상태에 이르를 바 이제는 첫 분기점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메모리 업황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K 증시, 한국 증시 가시성이 최고다라고 언급했고 오늘 삼성전자 물론 지금 146만 조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글로벌 4위 분기 기준으로 괜찮은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미 보여준 바 앞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하는 게 유리하고 주도주 매수는 여전히 K증시 전략을 갖고 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핵심 매수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앞으로 시장의 핵심은 고유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고유가는 지속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115달러를 상회할 가능성도 시나리오로 두고 봐야 된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눈치, 저 눈치 바라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월 고용 데이터만 보더라도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이런 부분에서 증가수나 실업률 같은 부분에서도 경기가 많이 무너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을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금리 인하를 할 적절한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기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이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고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금리가 높다, 코스피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멈출 것이다. 그런 흐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그 근거는 약간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고 봤더니 대통령 집권 여당, 대통령이 중심으로 된 집권 여당이 중간 선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부분은 3번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때 1934년, 클린턴 때 1998년, 아들 부시 때 2002년. 이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 41번이 최근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매우 불리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 현실 이런 변수를 더 우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보다
보다는요. 현재 유가, 물가, 그리고 여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 인상 원하지 않죠. 금리 인하 굉장히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던 예전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물가, 여론, 군사 비용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보시고 시장은 고유가 지속성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DB증권에서 기판업체에 대해서 분석했던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말인즉슨 투자에 대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여가지고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B증권에서는 기판업체 한 곳만 공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묶음으로 한번 매수해보세요. 이런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삼성전기가 대형주 중에서는 최선호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신규 커버리지 개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TLB 이렇게 전통 기판주 중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투자 매력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올라가고 단가가 인상되고 믹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런 공통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장 증설하는 바 신규 공장이 있겠고 연내에 공장 증설이 이제 가시화되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팔아도 고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부분에서 AI 시대에 더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근데 AI 시대에 이 기판을 원하는 이들이 많고 그리고 핵심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다 보니까 1분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단가 인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급업체에서 갑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가 인상되는 분 2분기부터 추가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강화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요. 오늘 이제 기판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석을 해놨지만 실적의 변수는 결국 단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늘지 않아도 하나 팔아도 수익이 더 많이 내면 실적에는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실적에서 성공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전 레거시 수요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PC, 그리고 스마트폰,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더라도 AI, 최첨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판, 수요가 늘어나는 바 이쪽에서 먹을거리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향후 단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AI 인프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데이터 센터, GPU, ASIC 반도체 이런 부분 그러니까 더 많이 쓰일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고다층, 대면적, 미세회로 수요가 높아지는 바 기판, 고부가 가치 기판에 대한 수요는 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베라 루빈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업체가 몇 안 된다라는 부분에서 차별화된 경쟁력 그리고 기판 업체 그런 부분에서 묶음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삼성전기 앞서서도 증권사에서 최선호주 대형주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IBK 투자증권도 오늘 삼성전기를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려잡았습니다. 기존은 33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올려잡은 흐름들이 있었는데 해외 기판업체들의 밸류가 높아지는 바 이를 적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요. 증권사에서 60만 원 정도 이제 밸류가 평균적으로 형성이 된 듯합니다. 1분기부터 영업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거고 올해 그럼 영업이익이 65%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괜찮은 실적인 거죠. 그리고 패키지 사업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서버, AI, ASIC 확대, 이거 맞춤형 반도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하나투자증권에서 현대차, 기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모빌리티 기대감 여전한 거 아시죠? 최근 이제 중동 리스크 때문에 빠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차 효과가 또 본격화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아가 탑픽입니다. 상반기 북미와 유럽 이런 부분에서 신차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곧 기업 설명회가 열리거든요. 이쪽에서 아틀라스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에 향상을 줄 그런 청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차량, 그리고 자율주행 로드맵 이런 부분에서 투자의 힌트가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주가는 로봇이나 소프트웨어, 그 차량 그런 쪽으로 혁신 성장 기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그게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물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이게 좀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아이오닉 3 좀 대중화, 좀 뭐랄까요? 가격이 저렴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기차 수요를 대응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결국 기와 현대차 공통적으로 보면은 연내 친환경차 출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과 유럽 주력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줄 가능성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에 개선을 가져다 줄 동력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좀 기대치에 좀 못 미쳐서 나올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 1년 사이에 한 24% 정도 성장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지만 관세 비용을 제외한다면 영업이익률은 좀 괜찮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목표주가 73만 원으로 매수를 유지를 했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하나오션 대비, 삼성중공업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업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어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극복되면 긍정적일 수 있고 지금 미국 투자나 특수선, 수주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호위함에 대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여기다 적어놨는데 조선 부분에서 앞으로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을지 목표주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써놨고요. JP모건이 HD 현대중공업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저평가 매력에도 있다라는 점 여러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JP모건의 리포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결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양시장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수 있었던 건 이란 2주간 잠시 휴전입니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 나오고 나서 미국 시간 외 선물이 올랐고 국제유가 당연히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비트코인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숏 포지션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란 전쟁 종료 시 증시 급 반등성이 또 상존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들은 오늘 나타나 주는데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 그러니까 고유가가 만약에 지속이 됐을 때 하반기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끈은 놓지 마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고유가가 장기화됐을 때 소비자도 부담이고 기업도 부담이고 이런 부분으로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잔존하고 있는 리스크이니까 이 부분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중요한 부분, 이 부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브로드컴 보셔야 되는데 이 나스닥의 구원투수로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브로드컴이 6% 넘게 상승하면서 ASIC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정말 멋지게 뽐을 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I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엔트로픽과 AI 동맹을 끈끈이 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구글과
구글과는 AI 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구글 TPU 잘 아시죠? 그 용량 확대 계약 이런 부분을 맺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지 않겠느냐 이런 또 가능성도 언급이 됐거든요. 엔비디아의 의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최근의 이슈도 있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글 TPU, 맞춤형 브로드컴 칩 이런 부분. 탈 엔비디아 그런 공급망에 있어서 그런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AI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의 쏠림 현상은 좀 다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판도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브로드컴의 이슈 굉장히 또 메모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뽑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오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브로드컴 보셔야 되는데 이 나스닥의 구원 투수로 선방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보셔야 됩니다. 브로드컴이 6% 넘게 상승하면서 ASIC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정말 멋지게 뽐을 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AI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구글과 엔트로픽과 AI 동맹을 끈끈이 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구글과는 AI 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도 구글 TPU 잘 아시죠? 그 용량 확대 계약 이런 부분을 맺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앞으로 엔비디아의 아성을 흔들지 않겠느냐 이런 또 가능성도 언급이 됐거든요. 엔비디아의 의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최근의 이슈도 있었는데 이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글 TPU, 맞춤형 브로드컴 칩 이런 부분. 탈 엔비디아 그런 공급망에 있어서 그런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흐름들 나타나고요. AI 투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의 쏠림 현상은 좀 다각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AI 인프라에 대한 판도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브로드컴의 이슈 굉장히 또 메모리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좀 뽑아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이란 전쟁 때문에 이 주가가 눌릴 때 항상 국내 증권사에서는 뭐 변함없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럴 때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역시나 그러하네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국내 증권사에서 밴드 최상단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9% 강세를 보이고 SK스퀘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두 자릿수 상승세, 15% 넘는 급등세, 급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표 주가는 18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게 기존 대비해서 20% 추가적으로 올린 그런 흐름이고요. 역시나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린 이유는 LTA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이 갑이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 이런 부분을 맺는데 그에 따른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210조 이상을 바라보더라고요. 한투에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이게 기존 대비해서 28% 올린 수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D램 ASP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을 얘기하는데요. 기존이 104였다면 이거는 127%로 올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이 97%였다면 153%로 올리는 흐름들 나타나다 보니까 영업이익 추정치는 작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1분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의 드라마틱한 실적, 국내 최초 최고의 실적을 다뤄드렸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나올 예정이죠. 근데 영업이익은 한 38조 이상 나올 것이다. 그리고 1년 사이에 417% 성장한 기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는 건데 컨센이 32조니까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더 잘 나올 것으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어려웠던 낸드에서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였는데요. 그래서 엄청난 낸드로 써봤습니다. 일단 전사 영업이익률 개선시키는데
효자 노릇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걸 보면 올해 영업이익률 추정치 61%인데 2005년 이후 최고의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워낙 잘하다 보니까 2분기부터 HBM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데이터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실어냈습니다. 역시나 수익 괜찮고 수익성, 장기 공급 계약에 따른 판가 상승 이런 부분도 노려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요. SK하이닉스 최고 목표가가 나왔다라는 데에서 의미를 두면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저희 머니코드에서 발빠르게 실적을 분석해드렸고 여기 나온 이 증권사의 리포트 다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KB증권에서 목표 주가 최상단 36만 원 상향했죠. 머니코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리포트를 내놨는데 36만 원 유지입니다. 메모리 고점을 논의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 굉장히 충분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오늘 아침에 35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따지면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다월 투자증권도 역시나 35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IBK 투자증권도 그렇고 다월 투자증권도 그렇고 SK하이닉스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얘기했고 어떠한 증권사는 극심한 저평가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흐름들로 보시고요.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변화시키진 않았는데 33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역시나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을 실적단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실적 피크 아웃 우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IM증권은 30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다 좋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란 전쟁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고통을 좀 받으셨지만 이란 전쟁이 터지면 고유가, 고물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다 보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이란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도 역시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단 이란 전쟁은 여전히 중요하니까 이 시시각각의 흐름들은 보세요라고 언급을 해놨습니다. 말미에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은 30만 원을 얘기를 했는데 심각한 공급 부족,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익 체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말을 했고요. 하나도 30만 원이었는데 분기 100조 원의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거두다 보니까 밸류 여기가 이런데요. 극심한 저평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키움증권은 26만 원. 그래도 여타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목표 주가가 조금 낮죠. 10만 원 차이 나네요. KB와. 근데 26만 원인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그 수익성이 높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300조, 400조까지 언급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하락 사이클이 언제 진입될 건지 그렇게 진입될 시점에서 얼마나 하락률이 깊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감을 떨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쉽사리 크게 올리진 않네요. 26만 원 하단에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배터리 이슈.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배터리 이슈 화제의 한가운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아이러니하게 트럼프 그리고 외부적인 정책 변수에 의해서 앞단 그러니까 전기차,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을 자극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배터리 전사 전방위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탑
픽도 제시했습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NF,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도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대다수 분석 리포트를 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대형주는 이러한데 중소형주 단에서도 살펴볼 게 있다고 했으니 그거는 삼성 SDI, 테슬라 관련해서 밸류 체인에 주목을 하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좀 찾아보니까 중국, 유럽 쪽 테슬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먹을거리가 좀 상당 부분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앞으로 유가 변동성,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유가 변동성은 시장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재료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적으로 왔을 때 전기차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업황은 조금 더 관심을 끌게 하니까 더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1분기 업황은 바닥을 통과하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와 Q가 동시에 개선된다고 하는데 Q는 물량입니다. 출하량을 댔다고. 그리고 P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실적을 이끄는 그런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는 리튬 가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잣대가 되는데 연중 리튬 가격은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요게 이제 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주요 광물가, 뭐 리튬을 포함해서겠죠. 요런 게 배터리 가격에 포함이 되는 실적,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상쇄가 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건 2분기부터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지금 2분기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관심 갖고 이 배터리 관련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JP모건에서 K방산주를 두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종목 다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 기존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비중 확대 유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폴란드 말고 비폴란드 시장 수출 확대에 대한 가능성,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중동, 미국 이쪽 시장을 또 바라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소폭 잘 맞출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걸 좀 써놨고 1분기 폴란드 매출 공백이 있더라도 역시나 다른 국가, 이집트, 호주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을 메울 수 있을지 이거는 주요 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분쟁 완화가 되더라도 지상 무기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한 수주 확대 여력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천문화, K9 자주포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약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가보면요. 제목 보시면 LIG DNA 왠지 낯섭니다. LIG 넥스원 떠올리셨던 분들 맞습니다.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LIG DNA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옛 LIG 넥스원이고요. 이름을 바꾼 이유는 글로벌 방산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일단 목표 주가 많이 올렸는데 110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절반 이상 올린 거고요. 비중 확대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마찬가지로 유지 전략입니다. 지금 중동 갈등 전쟁을 겪으면서 미사일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들, 신규 고객들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기존 고객들은 중동 쪽 재주문이 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고심하고 그리고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대표적으로 UAE, 사우디, 이라크 이런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카타르, 쿠웨이트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28년까지 그러니까 6, 7, 8, 3년간 연간 6조 규모의 신규 수주가 예상되는 바 수주 창고가 곳간이 이렇게 부풀어질 가능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LIG DNA, 옛 LIG 넥스원 관심 있게 바라봐라라고 하면서 두 종목 목표주가 대폭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IBK 투자증권에서 원유 우리 계속 지금 결말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2주 휴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리스크 관리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원유 다음은 알루미늄을 좀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뭐냐 하고 봤더니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란의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를 공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란이 보복 공습으로 3월 말이었는데 걸프 재련소 드라인 미사일로 이제 타격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공습이 이란의 최대 알루미늄 생산 업체를 타격한 이렇게 보인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 교란이 조금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고요. 걸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생산의 공급의 한 9% 한다고 하는데 호르무즈 봉쇄 이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생산 시설이 피해를 입다 보니까 공급망이 자체적으로 좀 리스키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LME 알루미늄가가 이런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급등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톤당 이렇게 3,500달러 수준이다. 이런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데이터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왜 신경 써야 되냐 이렇게 IBK 투자증권에서는 순수 입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터질 때 가격 상승에 대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왜 사마 알루미늄 그리고 조일 알미늄 이런 부분이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수요 공급 차원에서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조명을 받는 이유는 재고 평가 이익 이런 부분이 나면 재고 쌓아놓는 거 그러면은 요게 이제 조금 더 값어치가 붙는다면 단기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도 가치가 좀 오르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보시고 그 이유가 재고 평가 이익 때문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앞으로 2차 전지용 알루미늄 박이나 아니면 차량, 경량화 소재 그리고 음료 캔 이런 부분이 다 여기에 또 산업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부담은 또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은 지고 갈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원유 넘어서 앞으로 금속까지 이러한 영향이 확대될 수 있을지, 물론 지금 오늘 휴전에 대한 기대감, 종전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단기적인 이슈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전쟁 끝난 이후에도 공급망 교란, 이런 부분에서 자칫 리스크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좀 고려를 해보시고요. 이게 재가동되는 데에도 일단 폭격을 맞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순수익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관련한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주 오늘 상대적으로 탄력이 괜찮잖아요. 뭐 증시 오르니까 같이 오르는 흐름들도 있고 본질을 찾아보자면 투자자분들 많이 늘어나면서 거래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에는 좋을 수 있는 이유가 상당 부분 있겠죠. 키움증권에서는 증권주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를 하면서 1분기 국내 거래 대금을 밝혀놨는데 꽤 많더라고요. 거의 4천조 원 가까운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다 보니까 실적을 견인하는 거고 3,932조 원의 거래 대금, 이게 1분기, 2분기만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해서 81%, 1년 사이에 265% 증가한 거니까 많이 투자를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주가가 더 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앞으로 이만큼 더 늘어날 것인지 지속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증권주는 약간 아쉬운 게 실적이 아주 잘 나와도 약간 주가가 그에 못 미치는 그런 옥의 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은 계속 이익이 성장이 나느냐 그런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보시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는 건 좋지만 앞으로 증권사마다 실적 성장이 그것을 뒷받침해주면서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촉매제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주 탑픽 미래에셋 증권을 언급하더라고요. 해외 법인 쪽 장사를 잘하고 있고 자산 토큰화에서 신사업 경쟁력 이런 부분이 차별화돼 있다라고 언급했으니까 미래에셋 증권 탑픽으로 내놓은 이유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주 좋은데 마침 나와서 소개드렸습니다.
내일 굉장히 중요한 한국은행의 금통위 이슈 있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전쟁 일어나고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금통위잖아요. 게다가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연준 쪽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차츰 이 전쟁 리스크 이런 파장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물 건너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환율 안정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기 한국은행 총재가 매파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신경 쓰면서 가야 되는 주요 포인트인데 내일 저희 마켓나우 2부에서도 발빠르게 금리 결정 소식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KB증권의 리포트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란 전쟁 겪었고 그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고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KB증권에서는 성장률이 마이너스 0.2%포인트에서 마이너스 0.3%포인트, 그러니까 이 정도가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딱 보시고 이 데이터만 보시고 상대적으로 덜 마이너스가 되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교역량이 많이 낮아지고 글로벌리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가 자꾸 낮아지는 와중에 우리나라가 0.2에서 0.3%포인트 정도만 빠져 이런 느낌을 상대적으로 선방하겠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 거죠. KB증권에서는 좀 나눠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성장률을 도식화해 보면 일단 국제유가가 75달러를 가게 되면 한 0.2%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가게 된다면 0.4%포인트에서 0.5%포인트 정도 소폭 낮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바라봤습니다. 데이터만 보시면 일단 한국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니겠네 이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도 민간 쪽에서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유 관련해서 4월과 5월 풀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첫 번째 뒷받침된 근거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납사라고 해서 석유화학의 원재료입니다. 플라스틱, 섬유, 그리고 화학 제품, 원재료, 그 나프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내수 납사 조달이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 가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일정의 쿠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지 않는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기업 심리 지수가 있거든요. 그걸 BSI라고 하는데 예상보다 3월은 견조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쟁 영향 이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좀 제한적이겠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또 이게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돈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전쟁 추경. 이게 어느 정도 상쇄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죠. 26조 이상이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고유가 막 높은 거 진정되길 원하는 거고 민생들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이런 길목을 터주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련된 여타 산업에 타격을 주면서 사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산업 타격, 공급망 이로 인한 충격 이런 부분에서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전쟁 추경 이런 부분이 편성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19%포인트에서 0.22%포인트 소폭 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지원금 형식으로 간다면 이런 부분 좀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국 성장률 2.1%를 유지하겠다라는 전망치를 KB증권에서는 내놨습니다. 사실 앞서서 OECD에서는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거든요. 2.1에서 1.7%로. 하지만 KB증권에서는 휴전의 가능성도 있고 재정 정책이 받쳐주는 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더해졌을 때 경제 성장률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바라본 분이 포인트였습니다.
이란 사태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담아서 내일 금토기에서도 금리 결정하겠죠. 앞으로의 금리 전망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앞서 하루 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전쟁 등 시장을 흔들 그런 악재가 있었을 때 한 번쯤 포트를 점검하는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누차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눌렸을 때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2차 전지 항상 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 리포트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 시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연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수요가 늘면서 전력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대호황입니다. 이게 전력 발전 원 공급뿐만 아니라 송배전 그러니까 전력에 관련된 밸류체인 대부분 이런 부분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중에 글로벌 시장 중에 미국 더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 전력이 확보가 돼야 뭐라도 만들어낼 수 있고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투자 관점에서 이런 얘기이고요. 이렇게 되려면 두 가지가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력 공급을 신속하게 갖다 대는 거. 두 번째는 전력망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 자체적으로 잘 해주는 기업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고 우리는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라고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BESS 이 부분이 앞으로 수요가 확대가 될 텐데 이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미국 BESS 투자 관련해서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종목이 언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중에 LG엔솔이 탑픽입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묶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는 일찌감치 이런 전략을 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잘 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 3원계 라인에서 ESS용 에너지 저장 장치 LFP로 전환을 해서 이런 게 이제 대거로 시장에 이제 반영될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ESS 시장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앞으로 성장세 가파르겠네라는 걸 느끼실 것 같고 내년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연평균으로 해서 139%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65% 성장, ESS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에서 고성장의 데이터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AMPC라고 해서 첨단 제조, 세액공제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 효과에 대한 이익률 이런 부분도 봤을 때 23년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뭐니 해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탑픽인 이유는 LFP 미국 쪽에서 캐파를 확보하고 확대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이고 여기도 보시면 연평균 더 삼성 SDI 대비해서 더 성장률이 가파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탑픽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낼 때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업을 하겠죠. 마이너스 기록하면 사업을 안 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조건들을 잘 따다봐야 되는데 그게 맨 처음에 미국의 AMPC 보조금 수치입니다. 이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지 그래도 사업이 좀 어느 정도 쿠션이 생기는데 그러려고 하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미국의 요구는 중국산 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비중국산, 중국 아닌 거, 우리나라 자체적인 소재면 더 좋겠죠. 그런 부분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재료비 중에서 40% 정도 LFP 양극재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탈중국 전략 이런 부분을 써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중국산 소재 사용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탑픽은 LNF 되겠습니다.
LNF가 내년 캐파가 6만 톤이고 최대 12만 톤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3월에 삼성 SDI와 중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되는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BESS, 배터리 에너지 장치 수주가 늘면은 당연히 LFP 관련해서 양극재 수요도 늘 테니 이런 부분으로 LNF가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부분이고요. LNF 말고 포스코, 퓨처엠도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비중국산 LFP 양극재에 대한 캐파를 늘리는 가능성,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을 언급했습니다. 비중국산 요 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은 그리고 2차 전지 상승 모멘텀이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휴머노이드나 UAM이라고 해서 도시항공교통 이런 부분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쓰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은 전기차라는 걸 일단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핵심 수요는 전기차고 근데 전기차 이런 부분에 많이 쓰이려면 상용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난제도 극복을 해야 되고 하나 더 중요한 건 무조건 가격입니다. 가격이 조금 싸져야지 뭘 쓸겠죠. 대중화 시키려면 그런 부분에서 이런 과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그리고 황화 리튬 가격 이런 부분이 떨어져야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 산업적인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게 삼성 SDI입니다. 이건 내년 하반기 상용화 이거 전고체 배터리 부분입니다. 가시화에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상용화를 선도하는 핵심 기업이 삼성 SDI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일단 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게 배터리 가격을 떨어뜨려야지 대중화, 상용화에 성공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황화리튬 산업 생산이 기대가 되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밸류체인에 대해서 다시금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언급해드립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속적으로 최근 국내 증권사에서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된 이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보는데 또 국내 증권사는 아까 탑픽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더 보여드리겠지만 비교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중립이거든요. 그리고 중립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목표 주가는 41만 원입니다. 1분기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를 조금 웃돌기는 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이런 부분은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쪽, 모델 Y겠죠. 여기에 소형 원통형 배터리 출하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중립을 유지한 이유가 2분기를 안 좋게 보더라고요. 영업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가동률이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물론 ESS 신규 라인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컨콜이 이번 달 30일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 성장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구나. 골드만삭스는 그래서 중립을 유지하는 거고 목표 주가가 낮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사는 여전히 탑픽 혹은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흥국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55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여기 써보면 최근에 국내 증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바라보는 목표가를 써놨는데요. 보시면 신영증권 59만 원, 교보증권 57만 원, 한투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는 밴드가 50만 원에서 한 55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41만 원이구나. 이렇게 비교 분석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침에 흥국증권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55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ESS 라인을 전환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 북미 생산이 안정화되면서 실적 모멘텀을 받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으니까 그 의견이 좀 엇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권사의 밴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이 국면의 현대차 한번 보시죠. 원래 이게 주가가 조용할 때 한번 들여다보는 게 맞으니까요. KB증권에서 현대차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시겠지만 기아
오후 2시에 그 인베스터 데이가 열립니다. 일단 현대차는 지금의 기회라는 게 이 리포트를 다 읽은 저로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목표 주가는 80만 원이고 매수는 유지였습니다. 이게 현대차는 예전에 대형 가치주였는데 확 인식이 바뀌었죠. 미래 성장주로. 그래서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 세계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에서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을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2035년까지 연간 960만 대 이렇게 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국권 휴머노이드 비전 선도 이런 또 핵심 가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현대차 시총이 104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요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와 현대모비스를 더한 시총이 여기에 있고 테슬라 시총은 1926조 원입니다. 현대차와 비교해보면 테슬라의 1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격차가 시총에서는 벌어져 있는데 하지만 현대차가 지금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좀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걸 CES 2026에서도 선보이면서 가치가 확 떴었죠. 그런데 KB증권에서는 테슬라보다 10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시총을 바라봤을 때 훨씬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한 전략이 현실적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전략도 굉장히 다중화됐다고 했거든요. 이걸 살펴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플랜 A는 독자 개발,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시스템 탑재, 플랜 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파운드리만 그런 전략적으로 좀 나눠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1분기 전반적으로 유럽 판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부진하지만 그래도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 봐야 되는 이유 결국 미래 성장주 이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KB증권의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대건설입니다. 하나증권에서 최근 이제 건설주가 올라가는 흐름들 종전되면 이제 재건 이슈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전 쪽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를 굉장히 많이 올려잡았습니다. 13만 원에서 24만 원이면 대충 계산해봐도 80% 이상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매수 유지입니다. 3월에 좀 우울했다고 하는데 원전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없었고요. 다른 건설사 대비해서 중동 리스크를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주가가 못 간 거죠. 하지만 3월 부진을 털고 4월에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목표 주가 이렇게 대폭 상향한 데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2분기 되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중동 재건되고 원전이 다시금 계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네 가지를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 페르미 마타도로 같은 경우에는 4월 피드 종료, 피드라는 거는 기본 설계 계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종료가 되면 2분기에 EPC 계약 구조를 협상한다고 하는데 EPC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자재 조달하고 건설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7월 본계약 되면서 연말에 착공되겠다,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요. 불가리아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EPC 계약이 5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 본 계약이 되고 계약 서명 시 즉시 착공할 수 있는 왜냐하면 EPC에 대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이제 미국 홀텍 팰리세이드 SMR 같은 경우에는 홀텍 기업이 하는 팰리세이드 원전 부지에 짓는 소형 원전, 그러니까 SMR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분기 중에 계약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이게 구간별로 이 수주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동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지금 자재 수급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까 싶었는데 우회로 좀 통해서 가고 있고 국내 자재 영향이 마냥 있어도 1에서 2% 수준 정도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나증권에서는 현대건설을 분석했습니다. 찾아보시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컨센을 부합할 것으로 보이고 2분기부터 수익성, 수주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 그래서 목표 주가 크게 상향했다라는 이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하나금융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 비중 확대 전략 유지입니다. 주주 환원
실적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게다가 저평가돼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얘기인즉슨 내년의 목표치를 올해 끌어다가 50%다 성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좋게 평가를 했고요. JP모건 하나금융 14만 원으로 얘기했는데 국내 증권사 어떻지라고 보니까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16만 8천 원으로 올려잡았고 KB에서 14만 7천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은 이제 마지막인데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한때는 엄청 많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힘을 도통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줄줄이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있고 대부분의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4월만 하더라도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SK 그뿐만 아니라 NH, 신한, IM, SK, 하나증권에서 모두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고 40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아티스트 비수기 있습니다. 하지만 뭐 2분기 본격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BTS 월드 투어가 9일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북미, 유럽 이런 부분은 수익성 개선에 대한 모멘텀 가져다주고 소속 아티스트 컴백 이슈 있습니다. 긍정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줄줄이 목표주가 하향시킨다. 그 의미를 잘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SK증권에서 나온 하이브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이 오르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른만큼 되돌리는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조금 더 상승 탄력이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KB증권에서 의미 있는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틀 전이었던가요? 제가 머니코드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KB증권이 SK 하이닉스를 바라보면서 18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국내 증권사 중에 최상단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밤이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다시 한번 목표 주가를 190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립니다. KB증권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251조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251조라는 이 수준이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걸 제목으로도 써놨습니다. 일단 올해 영업이익 251조로 바라본 추정치의 근거는 디램과 낸드의 가격, 추정치를 올려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일단 디램이 170%, 낸드가 190% 성장할 가능성이 1년 사이입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251조라는 건 글로벌 4위 수준이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5위입니다. 이게 245조를 벌어들이는 거고요. 구글이 6위인데 240조 원을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KB증권의 시나리오대로 251조를 벌어들인다면 6위 구글, 5위 마이크로소프트, 4위가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1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251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이 358조로 더 뛸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올해가 글로벌 4위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만 내년 이렇게 잘 번다면 글로벌 3위까지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또 한 번 목표 주가를 10만 원 더 올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하시죠. KB증권은 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생존 전략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자산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에도 쉽게 생각해 보면 무언가의 정보를 검색할 때 인터넷을 켜고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제는 AI한테 물어본다. AI 전환의 시대가 됐다라는 데에서도 실생활 경험에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의 우위, 지소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중요한 산업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약간 산업의 특성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변했다라고 할까요? SK하이닉스는 돈 버는 구조가 TSMC형 산업 전환 기대.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에는 선 주문받고 후에 만들어주잖아요. 파운드리 구조 이런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고객사들이 장기 공급 계약, LTA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산업의 순전환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KB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이유가 가격의 밸류, 매력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도
PER 3.1배에 부과하다라는 건데 시총이 오늘 한 730조, 711조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3사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메타, JP모건, TSMC, 글로벌 3사 평균 시총만 보더라도 시총 대비해서 38% 수준밖에 안 되고요. 글로벌 탑 10 평균으로 봤을 때 시총 대비 20% 수준밖에 안 되는 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이틀 지나서 190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 설명해 드렸고요. 올해 정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영업이익을 재차 넘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4위에서 내년 글로벌 3위 정말 기대되는 순간인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뉴욕 시장 이 얘기를 안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아셔야지 또 메모리 반도체나 여타 AI 투심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AI 투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섹터들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개념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샌디스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9% 이상 급등했으니까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000까지 나왔습니다. 이유는 오늘 SK하이닉스 뛰는 이유와 같지 않을까요? 메모리 가격 상승, 삼성전자 실적 보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겠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6% 강했습니다. 메모리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반도체주 장비주입니다. 램 리서치, AMAT, ASML 이런 부분 같이 뛰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작년 반도체 장비 매출이 15% 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덩달아 뛴 흐름. 전방 산업이 당연히 좋아질 거니까 소부장 섹터 준비가 되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같이 가는 흐름들이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요.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아마존입니다. 5.6% 오래간만에 좀 얘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픈 AI와 $1,000억 다년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CEO가 매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을 했거든요. 게다가 자체 AI 칩 판매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메타. 사실 이제 메타가 한 2.6% 올라서 마감이 됐지만 S&P 500을 끌어올리는 상승 동력의 주역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AI 모델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코어 웨이브에 추가적으로 $210억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AI 자본 지출에 대한 의문, 과연 빅테크들은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할까에 대한 의문, 이게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했는데 메타와 코어 웨이브와 동맹을 맺어 이런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투자하겠네, 살아남으려면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 흐름들로 긍정적인 매수세가 AI 투자에 여전히 있을 수 있다, 죽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일례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엔트로픽 최근 정말 많이 얘기가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체 AI 모델 미토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옆에 사람이 감시하지 않아도 AI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는 결과치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 여러 가지 코드를 푸는 거 이런 부분을 입력을 시키면 끝까지 알아서 한다 이런 느낌이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안전 우려가 있어서 모델 공개를 보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실이 사실 오픈 AI 2019년 챗GPT 2 이후에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안전성을 우려로 얘기를 했으니까 뭔가 형식적인 기술이라는 건 느낌으로 좀 아실 겁니다. 최근에 마이클 버리가 엔트로픽이 팔란티어의 점심을 싹 다 먹어치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 공포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팔란티어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신기술이 나오고 혁신 제품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혁신 모델을 포함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기업들이 예전에는 소프트웨어에 모델을 구독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모델을 개발해 주세요. 이런 흐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외주 형식으로 맡기는 거. 그 30년간 황금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살펴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입니다. 오후 한 2시 30분
이번 TSMC의 매출이 공개가 됩니다. 3월 매출에 따라서 이 반도체 지형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탄력을 붙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련의 흐름들 좀 정리해드렸고 살아난 투심에 대한 배경까지 종목마다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네, 수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그런데 최근 이런 부분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마침 한국투자증권에서 딱 맞는 레포트를 내놓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뭐냐면 최근 외국인 보면은 현물, 선물 이렇게 시장이 있는데 선물에서 순매도를 확 줄이면서 며칠간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팔았던 게 줄어든다, 완화된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긴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국인이 선물 시장의 순매도를 줄이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식 매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연결고리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뉴욕 시장에서 상장된 한국 ETF가 있고 티커명 여기다 써놨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60억 달러 정도 올해입니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뉴욕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 상장된 ETF로 봤을 때 순위가 꽤 높습니다. 8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주식형 펀드로는 자금이 쭉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주춤한 한 3월 중반부터 이런 부분이 좀 시작됐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거는 올해로 봤을 때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54조를 순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형 펀드로는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식으로 봤을 때는 54조 올해 순매도하고 있으니까 좀 간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해외의 연기금이나 해외의 국부펀드 이러한 세력들이 주식을 리밸런싱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포트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살 만큼 샀다,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들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뭐냐면 매도의 측면이 있고 매수의 측면이 있습니다. 매도하는 세력을 보면은 연기금 중심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우디인데 이쪽이 이제 해외 연기금 비중이 높은 국부펀드의 비중이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팔리는 거죠. 결국 리밸런싱을 하는구나, 포트를 조정하는구나. 살 만큼 샀으니까 한국 주식 시장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매수하는 주체는 뭐냐 봤더니 아일랜드가요. 한국 주식 순매수 1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ETF 자금 역시나 해외에 들어오고 있네. 우리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네. 한국 ETF로 이렇게 자금되고 있는 게 맞네. 주식형 펀드로 들어오고 있는 거 맞네. 이런 부분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해외 연결금이나 국부펀드에서 포트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담을 만큼 담았으니 한국 주식시장 그다음에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월 중순부터 지금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이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향후 방향성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바 이제는 외국인 매수, 유입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선물 시장의 자금 유입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보시고요. 다올투자증권에서 기아, 오늘 그 증권사 분석 리포트를 보니까 13개의 국내 증권사가 기아의 인베스트 데이 이후에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얘기만 해드리면 일단 목표 주가를 크게 변동시킨 데는 없었습니다. 다 뭐 고루고루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부분이었고 일단 다올투자증권의 그 부분을 좀 보면 역시나 이제 밸류 부담은 많이 낮아진 상태로 있고 전기차 판매 급등세는 뭐 지속이 될 거고 안전 마진도 확보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인베스터데이 개최한 이후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많이 못 가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3, 4%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걸 보고 다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로봇이나 그런 부분은 피지컬 AI 튈 것이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확 올랐는데 그 이후에 매물 나온 거,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그 기대감 너무 올랐던 것이 정상화되는 수준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인베스터 데이 같은 경우에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아가 갈 것이다. 결국 기아가에게 그 궁금했던 거는 피지컬 AI 시대에 기아가 어떤 일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투자자들에게는. 근데 결국 투트랙
로봇과 자율주행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준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촬영 SDV라고 하는데 그 전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명확히 했다라는 건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기사 나오는데요. 2030년도까지 글로벌 판매량 한 413만 대 정도에 좀 추가가 될 것이다. 이런 예상치는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맥스라고 이제 현대차 자회사 계열 아시죠? 거기에서 2029년 2만 대 이상 거의 3만 대 가깝게 좀 양산할 계획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보면 어쨌든 로봇 굉장히 중요하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 중요한데 그 현대차 미국 공장 배치 추진하겠다라는 이슈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속적으로 볼 것은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좀 확인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공급망 구축 이런 부분은 순항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올해 말 공급망 구축 완료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내년 생산 거점 주체는 명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뭔가 투자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약간 미흡했나 봐요. 그래서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튀지 못하는 흐름들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현대차, 기아 이런 부분 리포트 있을 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 인베스트데이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CS 윈드 NH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좀 대폭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79,000원이고요. 기존 대비해서 25% 올려 잡았습니다. 최근에 그 에너지 쪽 많이 부각을 받잖아요. 그런 와중에 오래간만에 리포트가 하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와 내년 이익 추정치를 올려잡았고 베트남, 중국 법인 잘하고 있다라고 하고 풍력 터빈 업체 최근 밸류가 올라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쪽.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매수세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 전쟁통 때문에 더 부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빅테크도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가 발전하잖아요. 그런 맥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띠고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지금 미국 법인 쪽에서 뭐 생산성이 지연된다, 그리고 해상풍력 수주가 좀 안 되고 있다, 공백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데 NH투자증권에서는 미국 보조금 종료 이전에 육상풍력에 좀 집중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CS&D 수주 확보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오히려 해상풍력 쪽 이런 부분의 수주를 받았을 때 밸류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분기 컨센 좀 부합할 영업 실적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역시나 미국 법인 생산성 이런 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지니까 보시고요. 앞서서 목표 주가 올린 이유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효성중공업도 많이 뛰었죠. 목표주가 350만 원이었는데 LS증권에서 41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오늘 한 3% 정도 오르나요. 일단 글로벌 대비 성장성이 괜찮고 미국과 한국 시장 우위를 좀 확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공업이었어요. 중공업 쪽에서 잘해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 수준은 10% 성장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좀 순항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공업 부분의 공격적인 캐파 확대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청주에 있는 공장, 우리나라에 있는 그 효성중공업 공장, 멤피스 공장 같은 경우에 초고압 변압기 증설 이런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창원 공장에서 뭐 차단기 수출 기종이나 초고압 변압기 공장 신축이나 이런 부분 공격적으로 캐파가 확장이 되면 수요가 높은 와중에 긍정적인 실적 변화를 이끌어낼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다라고 했고 LS증권이 410만 원으로 올려잡은 이유가 중공업 쪽 그리고 공격적인 캐파 확대에 있다라는 걸 단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APR. 신한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게 국내 증권사 중에서 최고의 목표 주가입니다.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를 이만큼 올려잡았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역시나 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매출 성장에 대한 그런
동력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에이프릴 스킨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렇게 얘기했고 JP모건, 시티, 골드만삭스에서도 최근 APR을 두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10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긍정적.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수기에도 지속되고 있다. 긍정적인 실적이 이런 부분. 1분기 깜짝 실적을 전망하고 있다. 대부분 보면은 실적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APR 우린 보여주잖아. 뭘? 실적을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실적 데이터 앞으로 잘 나오는지 보시고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3일 동안 주가가 20% 올랐거든요. 그러한 흐름들이 이런 밑거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